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버블 3.0에 대한 보고서를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이제 큰 타이틀은 출구는 없다입니다. 일단 버블 3.0이라는 이 시리즈를 계속 공개했던 이 사람은 데이비드 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 에버그린 게이브칼 자산 운용사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2018년 초부터 버블 3.0이라는 제목으로 9개의 그 시리즈 분석 보고서를 지금 공개를 해왔고, 올해 초에 이번에 이제 발표한 거는 버블 3 3.0에서 10번째 챕터입니다. 출구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내용인데, 이 10번째 챕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은 이래요. Big cat, no cattle.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유래된 말이죠. 서부 텍사스의 그 큰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소가 없다. 이렇게 모자만 크고 실제로 소를 가진 사람은 없다. 한마디로 속빈 강정이라는 얘기죠. 올시즈 투 스테이크도 마찬가지로 이제 속빈 강정이라는 그런 뜻이고, 이 모든 구어들이 이제 결국 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에 적용되는 말들이다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만약 내가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최근의 상황을 보라.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을 하고 지나치게 비대해진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려는 이런 욕구에 대해서 매우 단호했다. 한마디로 긴축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다라는 입장이죠.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22의 그 대차 대조표는 유로존 GDP의 무려 40%입니다. 40%나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한 비중입니다. 40%라는 얘기는. 좀 내부적인 그 설명을 잘 들어보자면, 인플레이션의 약화와 유로존 지역에서 계속되는 빈혈 성장 덕분에 금리 인상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곧 물러날 ECB의 황제 드라기 총재는 이미 연준이 한 것처럼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떠들고 있다. 최근 내용들 보면,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ECB는 결국 이제 양적 완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작년에 제가 ECB는 양적 완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했던 양적 완화입니다. 기존에 했던 양적 완화를 더 이상 매입할 채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했던 양적 완화 말고 여기서 말하는 양적 완화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기존에 해왔던 양적 완화는 이제 유로존에 가입한 나라들 있잖아요. 19개국. 이 나라들이 유로존에다가 이제 각각 나라별로 그 경제 규모가 있잖아요. GDP 대비 그 차입금을 GDP 대비 그 자본 비율에 따라서 그 ECB에다가 돈을 냅니다. 그리고 그 돈의 그 규모에 맞게 그것을 담보로 해서 채권을 매입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이제 이 기준을 적용을 하자고 하니 더 이상 양적 완화를 할 수가 없고, 결국 새로운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려면 이런 기존에 있었던 이런 기준을 무시하는 형태의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거꾸로 얘기하면은 더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유로존의 내는 자본 차입 비율에 따라서 채권을 매입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완화된 형태의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20의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GDP에 현재 40% 육박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대차 대조표가. 연준은 지금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과 비교를 해도 40%라는 수치는 엄청난데, 여기서 더 이제 늘리겠다는 뜻이죠. 문제는 유럽 같은 경우 거의 10년 동안 성장이 거의 없어요. 실질적인 성장이.
10년 정도 인플레이션을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성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GDP가 그렇게 큰 폭으로 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차대조표를 이제 늘릴 수밖에 없다면 결국 이 40%라는 수치를 뛰어넘는 그런 수준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유로존은 오직 ECB의 그 부양책에 의해 의존한 그런 시장을 이제 만들게 될 거고 사실상 그거는 이제 시체 상태입니다. 시체. 여기 밑에도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유럽의 경제는 거의 시체처럼 보이게 한다. 한마디로 이제 좀비 경제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ECB의 그 부양책에 의존해서만 시장이라는 형태를 겨우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그냥 계속 질질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유럽의 그 만성화된 흐릿한 경제 맥박이 한 번 더 희미해진 것은 사실이다. 최근 또 한 번 더 희미해진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에 따라 마이너스 수익 채권이 다시 한번 불어나고 있다. 이러한 합법화된 투자자 가치 상품의 총 가치는 현재 11조 달러인데 이 11조 달러의 대부분이 유럽 발행 업체들이에요. 이는 이제 ECB가 최소한 정상적인 그 통화 상태로 돌아가려고 미약하게나마 시도했던 작년에 그 6조 달러보다 순식간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마이너스 수익률 소멸설이 크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음 차트에 의하면 전 세계 채권의 약 4분의 1에 가까운 양이 마이너스 금리로 생산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이제 2년물 이제 국채 시장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비중이고요. 전 세계에 발행된 2년물 국채 중에서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이거는 1월 15일자 기준입니다. 1월 15일자 기준에서 2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된 그 2년물 단기 국채가 2016년에는 최대 30%까지 올라갔었어요. 최대 3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소폭 조정받고 있는데 이거는 조정받고 있는 이 형태가 밑으로 크게 하락하는 형태가 아니라 단기 조정이고 다시 이렇게 상승하려는 모습의 그런 차트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를 돌파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앞으로 더 크게 늘릴 수밖에 없다.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유로존에 포함된 나라들 그리고 뭐 여기는 일본도 당연히 껴있죠. 그리고 사실상 독일의 그 경제 규모에 기대어서 채권을 많이 매입을 해왔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독일의 그 마이너스 금리는 더 낮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거의 버티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도 결국 현재 이탈리아 문제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마이너스 금리를 써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런 여건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2.6, 뭐 거의 25%에 거의 육박한데 지금의 흐름상에서 올해 양적 완화가 또 시행이 된다. 유럽 같은 경우. 그러면 이 수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4분의 1에 가까운 양이 이미 마이너스 금리 형태로 발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추가 설명으로 엔화가 폭락하고 그리고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일본에서도 최근 수십 년 동안 제로금리와 엄청난 적자 지출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휘청거리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최근 수십 년은 이제 현재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 사이클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 사이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큰 경제 사이클에서도 계속 금리를 낮추고 적자 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아지질 않고 있잖아요. 최근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업 여건 조사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국내 경제는 이제 일본 경제입니다. 일본 경제의 약세가
세계 성장 둔화와 더불어서 6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의 기업 신뢰와 겹쳐지면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일본 경제 그 약세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 둔화의 그런 흐름, 그리고 6년, 최근 6년 내에 가장 낮은 수준의 기업 신뢰, 이러한 복합적인 환경들이 엮이면서 같이 나타난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댈러스 연준 총재의 고문인 다니엘 디마티노부스는 최근 이렇게 썼습니다. 완전히 죽은 말을 살리려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과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가 최소한 선순환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었다. 그러니까 당시 그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할 때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결국 죽은 경제를 완전히 멀쩡하게 살리려는 그러한 정도의 그 정책은 아니지만 최소한 경제가 점점 나아질 수 있는 어떤 선순환의 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그 정도는 이제 추측을 했었대요. 하지만 다시 말해서 대침체의 그 폐허를 막고 건강한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고안된 이런 급진적인 정책들,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과 함께 더불어 시행된 다양한 부양책들이겠죠. 이런 정책들은 계속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선순환의 기대를 가지고 급진적인 정책들을 시행을 했지만 결국 이건 역시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이제 자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결국 실패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리고 미국과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이 지금 있는데, 파월은 부임 당시에 당초 금리 인상과 그리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것을 들고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담으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늘리는 것은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잖아요. QE라고 이제 약자로 통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정부 부채를 사기 위해 기본적으로 3조 8천억 달러의 가짜 돈을 만들었다. 여기서 얘기하는 3조 8천억은 양적 완화를 이제 3번을 진행을 했잖아요. 1차, 2차, 3차. 그 전에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 규모가 약 7,5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3조 8천억이 함께 플러스 되면서 단기간에 그래서 4조 5천억 달러의 대차 대조표 규모를 만들었었죠. 그 중에서 이제 7,500억은 단기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거의 90년 연준이 이제 설립이 되고 나서 90년 동안에 누적된 양입니다. 굉장히 시장의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자연 순리에 의해서 천천히 누적된 규모가 7,500억이었는데 순식간에 이제 3조 8천억이라는 달러의 가짜 돈을 만들어서 이제 막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준뿐만이 아니고 ECB, 그리고 일본의 중앙은행, 영란은행, 그리고 스위스 국립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이런 기념비적인 화폐 조작에 관여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파월은 금리 인상과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것을 이제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늘렸던 이 대차 대조표를 다시 정상화한다는 의미의 긴축입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파월은 이제 이러한 그 두 개의 정책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리고 연준에서 계속 이렇게 말을 했었죠. 작년 9월 달까지 시장의 그 변동성을 무시한 채 talk to a good game,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것도 하나의 구어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경제가 좋다는 립 서비스를 했다. 이것을 이제 직역을 하면은 이제 입으로만 그럴듯한 말을 꾸며내는 그러한 이제 구어거든요. 그런 뜻을 나타내는 구어인데, 결국 파월도 이제 말로만 경제가 좋다, 이런 립 서비스를 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또한 12월에 대차 대조표의 축소는 오토파일럿이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긴축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1월 말 불과 한 달 만에 그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오토파일럿은 이미 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서 분노를 하며,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이제 시장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파월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이제 9월 최고점에서 약 20% 하락을 하자 파월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정확하게 실행했다고 소리쳤다. 한마디로 이제 파월이 이런 기존의 그 입장들 있잖아요. 원래 계획했던 내용들, 긴축에 대한 그런 계획들, 그리고 통화를 정상화하는 그런 계획들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고, 다시 그것을 되돌리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을 결국 하고 말았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일단 CNBC의 짐 크레머는 파월이 하룻밤 사이에 매에서 비둘기로 전향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주식시장은 이런 파월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한 러브콜을 보냈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여기서 이기적인 관점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결국 에버그린의 최고 자산 운용가잖아요. 그래서 자산 운용가 시점에서 볼 때 에버그린은 미국 주식시장이 그 2단계로 폭격을 맞은 이유, 잠깐 여기 설명을 해보자면, 이거는 이제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2단계 하락이라는 거는 이때 말하는 거예요. 9월 말부터 해서 1차 하락, 반등 이후에 2차 하락, 이 두 번의 하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단계 폭격을 맞은 이후에 12월 말부터 강력한 반등의 선봉에 서고 있기 때문에 매우 만족스러운 분위기에 있다. 지금 에버그린이 이 반등장에서 굉장한 수익을 내고 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분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반적인 에너지와 미드스트림 에너지 자산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면서 수익의 선두에 있다. 여기서 에너지라는 거는 크루드 오일 같은 그런 시장에서 굉장히 큰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자산 시장에서 큰 수익을 맛보고 있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기적인 관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산 운용가로서는 어쨌든 시장이 하락하든 시장이 상승하든 어떻게 해서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을 찾아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결국 이러한 수익을 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얘기를 한 반면, 그러나 비이기적인 관점, 여기서 말하는 비이기적인 관점은 이제 투자라는 그런 잣대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 현재 지구에서 사는 한 경제학자로서, 세상을 걱정하는 한 경제학자로서의 그 관점으로 볼 때 이야기입니다. 나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가장 소심한 시도, 가장 이제 기본적인 시도라고 한다면 이제 금리를 다시 되돌리는 거죠. 정상화시키는 거죠. 그 시장의 하락을 막기 위해 금리를 크게 내렸었잖아요. 그것을 다시 시장이 하락하기 전 그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도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시도가 어떻게 이를 망치게 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제가 이제 녹색으로 제가 별도로 이제 해석을 달아놨는데, 과거 모든 경기 사이클 후반에서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 중에 모두 긴축 발작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려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정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이다.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 통화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 이 과정은 결국 경기가 실질적으로 회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입증하는 정당한 과정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영원히 이제 낮추면서 진행을 할 수 없고, 그것은 이제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유도를 하겠죠. 그래서 결국 이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다시 정상화하는 그 과정을 밟아야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를 정상화하는 그 과정 중에서 경제에 별 문제가 없을 경우 우리는 실질적으로 경제가 회복했다라고 나중에 이제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과거 사이클에서 이러한 과정 중에서 모두 긴축발작의 형태의 사건, 사고가 일어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연준이 얼마나 오래 긴축을 할까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의 대답은 항상 간단했다. 뭔가가 깨질 때까지 긴축을 할 거다라고 대답을 해왔었대요. 그리고 작년 4분기 금융시장에서 많은 것들이 붕괴되었고 우리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은 실제로 끝났다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뭔가 깨질 때까지는 계속 긴축을 할 거라고 대답을 했는데 결국 작년 4분기에 뭔가가 깨질 듯한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연준은 긴축을 하기가 어렵다. 사실상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과는 별개로 여기서 대차대조표 축소는 다른 이야기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도 결국 올해 말 안으로 끝날 거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리고 최근 소식에서 보면은 연준이 조만간 이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공식적인 발표를 할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거는 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라는 시그널입니다. 작년 4분기 그런 금융시장의 그런 반응은 연준이 계속 이제 긴축을 유지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아무 일 없다가 결국 4분기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뜻은 시장에서 그만 여기까지 라는 시그널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함에 있어서 현재 그 경제 체력으로는 여기까지가 한계라는 그 사인을 금융시장에서 보낸 겁니다. 한마디로 연준의 그 긴축 계획은 이제 여기가 거의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공식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QE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그 언론에서 이제 발표한 것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모두 종합해 볼 때 연준은 더 이상 긴축을 이어나가기 힘들다. 그리고 현재 우리 경제 상태는 여기까지가 한계다. 라고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앞으로는 다시 완화하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한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차트를 이제 같이 볼 내용이 있는데 이 차트는 이제 BBB 국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의 그 BBB 채권 등급의 신용 스프레드와 그리고 주식시장의 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BBB 등급의 신용 스프레드는 BBB 등급의 그 금리에서 국채 금리를 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격차가 하향 추세이거나 낮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이제 과거 2014년에서 쭉 내려왔을 때 이 추세가 하락할 때 스프레드가 이제 좁혀지는 거잖아요. 이 기간에서도 주식시장은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여기서 크게 스프레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식시장은 반대로 이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거의 2018년 초죠. 2018년 초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2018년 초부터 갑자기 이 스프레드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계속 연준에서 이제 방어를 했었죠. 하지만 그 외의 시장, 특히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는 2018년 초부터 주식시장이 계속 하락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하락을 했고
결국 미국 시장에도 이제 4분기에 영향을 미쳤죠.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연준이 결국 갖가지 립 서비스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좀 변경을 암시하는 완화 쪽으로 돌아서는 그런 뉘앙스의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시장이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대 다시 이 스프레드는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관관계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스프레드가 낮게 유지되거나 줄어드는 추세에서는 주식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반대로 더 높이 확대되면 붉은 잉크가 월가 협곡으로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붉은 잉크는 이제 부채 관련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부채가 그 월가의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오면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는 이번에 조금 달랐던 것은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작년 말 그 4분기에 나타났던 그 하락에서 나타났던 그 세션에서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이유들, 그 외적인 이유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주식시장 자체의 신용 스프레드 확산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주식시장이 신용 스프레드 확산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전형적인 순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2011년 유로존 위기 당시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주식과 이 BBB 신용 스프레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입니다. 이제 이때 신용 스프레드 갑자기 올라간 이유는 주식시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리먼 파산 문제였죠. 리먼 파산으로 인해서 금융 시스템의 붕괴 위험이 노출이 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BBB 등급의 채권이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스프레드가 올라갔고 그리고 이것이 거의 동시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마디로 이때 이러한 흐름을 나타낸 것은 리먼 파산,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리고 2011년 역시 유로존 위기가 이제 표면으로 나오면서 신용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BBB 등급의 스프레드가 결국 확산이 되면서 동시에 시장도 하락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때 역시도 주식시장의 하락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국 유로존의 위기 이런 금융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신용 스프레드가 이제 확산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번만큼은 딱히 이러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식시장의 붕괴로 인해서 스프레드가 확산이 됐어요.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존과 달랐다라는 얘기를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작년 말 S&P가 베어마켓 수준까지, 베어마켓이라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20% 하락이죠. 베어마켓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인해서 신용 스프레드가 확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신용 스프레드가 확산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해외 주식시장 그리고 미국의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않고 대부분의 미국 이슈는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팡으로 불리는 이런 대형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S&P가 이제 20%에 가까운 고통스러운 폭락을 보였는데 이 폭락은 광범위한 자산 계층과 그리고 개별 주식의 경우 훨씬 더 나빴다는 것이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이제 만약에 10%가 하락을 한다. 10%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 아니면 반토막까지도 납니다. 하락이.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여러 가지 자산 계층과 개별 주식들 그리고 중소형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20% 빠졌다고 해서 20%만 빠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빠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어두운 배경은 파월을
내에서 비둘기로 변신시킨 중요한 이유였을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주식시장에 크게 이제 반응을 했고, 그것을 이제 염려하는, 물론 작년 말에 파월은 이제 주식시장 때문에 통화정책을 바꾸지 않는다, 이러한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식시장의 붕괴를 두려워해서 태도가 바뀐 것으로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봐서도 연준에서는 주식시장을 굉장히 신경 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지적했듯이 그것은 완전히 공황 상태로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2008년에 거의 정확히 같은 시기에 보았던 것처럼 그러한 유형의 사건들은 매우 빠르게 감당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일단 붕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버리면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은 이 투자자들을 다시 되돌리는데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때 당시 더 깨고 내려가서 좀 차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보다는 차트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제 선물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이 구간이죠. 이 구간. 만약에 여기를 깨고 여기까지 가까이 내려왔었는데 이것을 추세까지 이탈해서 깨고 내려간다면 투자자들의 심리를 되돌리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연준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시장 지점에서 폭락 방지팀을 이제 투입을 시키고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공적 자금을 이제 투입을 시켜서 이제 방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매우 이제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는 것보다는 일단 그 수준으로 가기 전에 조치를 취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통화 정책을 좀 더 느슨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들린다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제 솔직히 말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자산 운용가이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되는 그 긴축은 주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연준의 이런 태도 변화는 결국 좀 잘한 거다라고 좀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팩트,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팩트는 나는 단지 현재 추악한 현실에 대해서 체념하고 있다는 것이다. 체념. 그러니까 이미 지금의 그 경제 상태에 대해서 체념을 한 것을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명목상 가격 번영 챕터에서 언급을 했듯이 이제 버블 3.0이라는 그 시리즈가 지금 이번 회차까지 포함해서 10회라고 했잖아요. 그 10회 중에서 이번의 제목은 출구는 없다인데 명목상 가격 번영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그 챕터에서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나 봐요. 신흥 채권왕 건드라크는 연준이 무엇을 하면 저주받고 멈춘다면 저주받는다 라고 말했을 때 지금의 상황을 가장 잘 요약한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한마디로 연준이 무엇을 하면 여기서 연준이 무엇을 한다는 얘기는 긴축입니다. 긴축을 하면은 망하고 결국 시장은 망할 거다. 긴축을 하면. 그리고 일단 긴축에 들어섰으면 멈추면 망한다. 긴축을 일단 시작하게 되면은 결국 망할 거고 긴축을 이왕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 된다. 멈추면 망한다. 결국 이러나 저러나 망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빨리 망하냐, 망하는 것을 조금 더 늦추느냐 이 차이겠죠. 아마도 당신들은 이러한 비관적인 말에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독자들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하지만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냉정하게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러나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은 세계 주요 경제국들의 그 만성적인 성장 부족,
급증하고 있는 부채 수준, 그리고 궁핍한 금리라는 경제 쇠퇴기에 접어들게 될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불편하게 들리겠지만 솔직히 CNBC의 짐 크레머가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호의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 그것이 결국 미국의 불마켓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연준은 결국 금리를 금리 인상을 보류를 하고, 그리고 리스크 온 모드, 전면적인 리스크 온 모드, 한마디로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거죠.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은 긴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완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완화로 간다는 얘기는 일단 주식시장은 당분간 죽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호의적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경제는 죽어가고 있는데 경제가 죽어가는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연준이 리스크 모드로 아주 그냥 안테나를 빳빳하게 세우고 민첩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청신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현재 시장 상황은 이렇게 묘사하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통상적으로 이 주식시장이 상승한다. 이거는 무엇과 동반이 되어야 됩니까? 경제 성장, 그리고 기업들의 성장, 이런 것이 동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주식 상승은 이런 것이 동반이 안 되고 오직 통화정책, 립서비스, 이러한 것에 의해서 오히려 그리고 그 외 부양책들, 이런 것에 의해서만 상승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복하자면 나의 개인적인 포트폴리오와 에버그린 고객들은 황소의 부활을 사랑한다. 심지어 우리의 가장 보수적인 전략도 2019년 현재까지 매우 빠른 출발을 보이고 있다. 2019년,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큰 급등 형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수적인 전략도 지금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시장이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보고서를 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에버그린을 운용을 하는 자산 운용가로서의 관점, 그리고 그 관점과 더불어서 경제학자 측면인 관점, 이 모든 측면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관점들은 다 부딪힙니다.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산운용가 입장에서는 경제가 죽던 말던 어쨌든 시장에서 수익만 보면 되거든요. 고객들의 그 돈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쨌든 수익을 내면 돼요. 경제가 죽던 말던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수익을 내면 돼요. 자산운용가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한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솔직한 보고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그 가치관이 상충되는 입장에서도 불구하고 그 모든 관점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깊은 곳에서는 시장이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시를 든 게 있는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두 나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사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두 전쟁에서 모두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출구 전략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것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훌륭한 계획, 하지만 반대로 명백하게 평화를 얻을 계획은 없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계획이지 평화를 얻을 계획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장에 그대로 대입을 한다면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중앙은행들은 10년 동안 시도된 적이 없는 수십조 달러의 실험에서
철수하기 위한 건전한 전략을 결코 갖고 있지 않은 듯하게 보인다. 좀 더 직접적으로 제가 묘사를 한다면 지난 10년 동안 과거에서 시도된 적이 없었던 비정상적인 통화 정책들, 이런 것들로 지금 시장을 이제 떠받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과거에 실험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 동안 진행이 되었던, 지금도 물론 그렇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통화 정책들, 이러한 중앙은행들의 정책들 자체는 하나의 모험이자 실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실험에서 철수하기 위한, 한마디로 출구 전략이죠. 출구 전략. 건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연착륙을 이제 떠올리면 될 겁니다.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전략을 결코 갖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이런 연착륙을 계획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은 이제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주식시장, 특히 눈으로 보이는 주식시장을 어떻게 해서든 떠받들기 위해서 경제가 죽든 말든 이거는 이제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통화정책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황이 이어지는, 불황이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주식시장의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후에 실제로 침체에 빠지게 되면, 리세션이 오게 되면 어떤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엄청난 그 완화 정책들, 그리고 QE, QE4, QE5, QE6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주식시장이 이제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상황은 여전히 경제는 불황이지만 이런 QE에 의해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과 경제 상황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염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끝이 있겠죠. 영원히 그게 지속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시장이 어느 순간 무언가 깨닫는다면, 지금 이 사람이 느끼고 있던 이런 것들을 시장 자체가 깨달아버리면 더 이상 이런 정책은 시장이 신뢰하지 않게 되겠죠. 그때는 채권 시장이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출구 전략을 갖고 있지 않은 듯하게 보인다. 이런 것 자체는 이거는 이제 돌려서 말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결국엔 붕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붕괴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단 당분간 눈에 보이는 그 시장을 떠받들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든지 어떤 통화 정책을 써서든지 총동원을 하겠지만 결국 그거는 건전한 출구 전략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측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심지어 미국조차도 높은 금리에 대한 관용이 얼마나 적은지 충격을 줄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예전처럼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안 된다. 그리고 금리를 정상화하는 길은 이제 앞으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4분기에 있었던 이런 시장 소동은 단지 하나의 생생한 사팔뿐이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반응을 했잖아요. 금리 인상이 이어지다가 시장이 이제 더 이상 못 버티는 시점이 오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이런 금리에 대한,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용이 없는지 시장이 작년 4분기에 하나의 사파로 이제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파월의 오비 조이풀, 그러니까 즐겨라 지금 상황을, 일단 이런 반응에서 시장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이런 립서비스, 그리고 부양책에 의존한 시장의 반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단 이제 파월이 비조이풀이라고 얘기했듯이 일단 지금을 이제 즐겨라고 즐기면 됩니다. 문제는 이 이면에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이제 알아둬야 되고, 시장은 지금 그걸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빌 클린턴의 전 최고 정치 전략가인 제임스 카빌의 말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It's the economy. 스투피드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이 어리석은 경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경제라는 것, 경제의 호황, 그리고 침체를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뭐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식시장만 보고 얘기하죠.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경제 아직 괜찮아. 그리고 주식시장이 이제 크게 내려가면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죠. 주식시장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일부분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든 말든 경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체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경제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의 그 건전한 성장과 주식시장 그 상승이 동반되지 않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우리에게. 경제의 건전한 상승, 그리고 그것을 동반한 주식 상승,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행복인데 지금은 이것이 이제 결여된 그런 상태죠. 금리 상태는 불황의 금리를 나타내고 있고 경제 상태는 계속 죽어가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주식시장은 어떻게 해서든 버티려고 연준의 그 통화 정책에 의존을 해서 립 서비스에 의존해서 이 시장만큼은 떠받들려고 하고 있는 그 지금의 상태, 이 이면에는 많은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 위험이 표면에 나올 때 표면에 나오는 것에 대비를 해서 실물금과은에서 이제 보험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시장이 지금 놓치고 있지만 시장이 이것을 알아차릴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그 버블 3.0 출구가 없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서론에 대한 얘기거든요. 도입부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것들은 이제 이 후반부입니다. 이제 이 후반부는 주로 지표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경제 상황을 진단을 할 때 제가 7번 영상, 8번 영상, 9번 영상에서도 제가 다각도로 그 지표에 대해서 현재 경제 상태를 진단을 해드렸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데이비드 헤이도 이제 그러한 관련 지표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경제 상태가 결국 어떤지, 그리고 지금 코앞에 주시장이 그 반등에 좋아할 게 아니라 결국 이것이 끝나고 나면 어떤 것이 닥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앞으로 이제 닥쳐올 일,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줄 텐데 굉장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좀 논리적입니다. 이 사람은 자산운용가로서의 관점, 그리고 이코노미스트의 관점, 이 관점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이 매우 불편한 이 두 가지의 관점을 모두 다 말을 하고 있어요. 자산운용가로서는 지금의 최근의 상황은 매우 좋다. 수익을 안겨다 줬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비이기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시장은 뭔가 지금 크게 무언가를 놓치고 있고 출구 전략이 없어 보인다. 그것을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서론 부분으로 마치려고 하는 이유는 금요일마다 제가 시장을 이제 차트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시간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나머지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크게 아직 변화된 건 없어요. 일단 최근 고점에서 나온 하락도 이제
큰 조정으로 이어지는 5파동 형태의 하락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로 내려왔어야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는데 이런 형태가 아니라 지금 3개의 하락파동에서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이렇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미국 시장은 고점을 추가로 높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복합파동 형태의 조정파동이 된다면 또 이런 형태로 더블 지그재그 형태로 이제 내려오는 형식 또는 이런 식으로 이것을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런 형태가 이런 식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버랩이 발생하는 요 안에는 3개의 파동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 리딩 다이애그널 형태로 하락이 시작될 수도 있겠으나 지금은 어쨌든 현재 3파동까지만 내려온 상황이다. 그래서 아직 시장이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체는 기술적인 근거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크게 더블 지그 형태로 내려올지 또는 이것이 한 번 더 내려와서 크게 이러한 리딩 다이애고널 파동을 만들면서 반등 이후에 크게 하락을 할지 이거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다 열려 있어요. 지금 기술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그 선물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 조정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객관적으로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골드 차트를 볼게요. 골드 차트 역시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일단 지금의 그 파동 구조에 있어서 여기서 시작된 그 상승에 대한 조정은 아직 아니다. 여기서 시작된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차례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분봉상에서 볼게요. 지금 일봉상에서도 3개의 파동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N자형 파동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뭐 여기까지 내려올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표시한 이 전체 상승에 대한 38.2% 라인 대충 1290달러 내외거든요. 여기에는 강력한 추세 지지 라인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단기 추세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올지 여기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조정이 진행될 거라면 반등이 나오지 않고 그냥 쭉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중간에 반등이 이어나왔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면은 5파동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조정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등 이후에. 그래서 이러한 형태보다는 오히려 쭉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형태 분봉상에서 이런 형태로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내려올 거라면 반등 이후에 또 떨어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것보다는 아예 목표치까지 쭉 떨어져라. 그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금 차트 경우에도 아직 뭐 양호합니다. 크게 뭐 관점을 변화시킬 그럴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정이 이제 뭐 여기서 마무리될지 뭐 여기서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 또 한 번의 고점을 올리는 파동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시작된 큰 차원으로 여기서 시작된 전체 파동에 대한 조정이 나올 겁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파동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추적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동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추적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을 같이 볼게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틀리죠. 미국 시장이랑. 일단 제가 저번주 금요일날 마지막에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이때였습니다. 이때가 금요일날이죠. 2월 20일. 이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이것에 대한 추세는 벗어났다. 이탈을 했다. 그리고 조정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데 이 고점을
살짝 넘는 상승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속지 말아라.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고점을 살짝 넘기는, 보시면 이제 갱신이 됐잖아요. 고점이 이전 고점보다 살짝 갱신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올라온 상승파동 형태가 거의 엔딩 다이어고널에 가깝습니다. 엔딩 다이어고널이라고 한다면 3개의 파동이 계속 나오는, 연속적으로 나오는 모습.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승세기라는 얘기예요. 상승세기.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상승세기 형태로 이제 나왔고, 이것을 상승세기 형태로 파악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크게 N자 형태의 반등파동에 불과합니다. 보통 고점을 갱신해서 쭉 뻗어나가는 파동의 경우에는 5파동 형태가 나와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그 오버랩이 자주 발생되는 파동은 보통 파동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세기 형태의 그 파동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는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을 드릴 때 컷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개의 시나리오를 가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고점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것을 바닥으로 치고 불규칙 조정 파동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과정.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되었다면 다시 저점을 낮추러 가는 파동이 나올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서 나왔던 큰 하락이 여기서 마무리됐다라는 과정이고, 반등 파동이 1차 여기서 나오고 이것에 대한 조정이 나온 이후에 2차 반등이 나오면서 마무리될 가능성, 크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상태로 보면은 일단 분봉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저점을 낮추러 갈 조정인지 아니면 여기서 올라온 상승에 대한 조정인지에 대한 기술적 근거가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지금 일단 고점에서 나온 형태의 그 파동만 놓고 보자면 저점을 낮추러 가는 형태의 그 파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나온 파동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N자의 반등 파동으로 보면은 어쨌든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불규칙 조정 파동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불규칙 플랫 파동으로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제 여기서 만들었던 이 상승의 두 번째 상승, B파죠, B파. 이것이 A파라고 한다면 B파를 만들고 B파가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고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정이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렇게 뻗어나가는 C파동, 반등파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조정 장세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제 조정이 일단 여기서 올라온 상승에 대한 조정이 시작될 국면이라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후에 어찌됐건 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됐건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조정을 받을 만한 위치에서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사건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절대로 고점을 넘는 형태의 파동이 나오더라도 속지 말아라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뭐 주식에 몰빵했다라는 사람, 더 이상 이 상승을 보고 못 참겠다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댓글에 몇몇 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47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죠. 주식시장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주식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신의 무기는 만들고 들어와라. 충분히 그 정도의 공부는 하고 들어와라.
단순히 더 올라갈 것 같아서 투자를 한다. 이러한 시장의 심리에 휘둘릴 거면 그 사람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그 시장 장세에서 결국 손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제를 보는 것과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같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투자하는 것과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것과 경제의 전반적인 부분을 짚어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무조건 준비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야 상승을 하는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고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점에 특히 지수와 연동된 그 펀드에 투입을 했거나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형주에 몰빵을 하신 분들은 당분간 조금 속이 쓰리실 거예요. 마음고생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흐름이 이 상승에 대한 조정 파동으로 끝나길 바라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반등을 이어나갈 때 수익으로 돌릴 수가 있겠죠. 저는 어쨌든 이 주식시장을 짚어드리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들 위한 해석이 아니라 이때 물린 사람들이 손실을 최소화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반등장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저점을 더 낮춰 이런 형태가 나왔지만 이때 당시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 반등이 끝났다라는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런 불규칙 플랫 파동 형태의 그 반등으로 일단 보자라고 했고 이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고점에 물린 분들이 손실을 최소화하고 빠져나오길 바란다라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을 때 어느 시점에 반등 먹기로 들어가야겠다라고 분명히 다 각자의 그 조건에 의해서 기준들에 의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건 굳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투자자를 위한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제가 나중에 그러한 건전한 환경이 조성이 된 후에 언급을 해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환율을 이제 보면 환율이 이제 크게 올랐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다시 반등을 했는데 지금 반등을 하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1차적으로 이 라인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서 지금 이 라인이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죠. 하락 추세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쯤 이것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지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이러한 횡보 형태로 질질질 가면서 돌파를 당하느냐 또는 이러한 흐름으로 가다가 이 하락 추세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느냐 두 가지 관점입니다. 당연히 후자가 더 위험하겠죠. 이 흐름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에 캔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단순히 원달러 환율은 횡보를 하고 하락 추세선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거지로 결국 이 라인이 강제로 돌파되는 그런 상황은 일단 위험이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게 1150원 돌파였죠.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1150원 돌파를 주의 깊게 봐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아직 환율 시장에서는 물론 이 하락 추세가 계속 내려오고 있지만 1150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위험 상태는 아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월요일에는 이제 나머지 부분 버블 3.0 출근 없다의 나머지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